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고 하죠. 대구는 30도로 훌쩍 뛰어넘는 낮 기온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오늘 오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질도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습하지 않아서 집에 머물거나 아니면 그늘에 있으면 더위를 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기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을 땐 실내에 머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건강,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오늘도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종량 커플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를 열어가는 맑은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예,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아침 새정부 새 인물 서양호입니다. 본인이 새 인물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국면이다 보니 새 인물에 주목하자. 난 또 매주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 말 한마디,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이종구 실장님. 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엑스맨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이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이 또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자. 이 지금 인사정국이 좀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제가 이런 것 같아요. 당에서 좀 나서다오. 청와대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청와대는 물밑 작업을 맡았어요. 주말에. 그래서 이제 정무수석이 이 야당과 대화를 이제 물밑에서 하고 있고 또 우원식 원내대표 아침부터 나서서 야당한테 좀 읍소하는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읍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추미애 대표가 갑작스럽게 좀 강경하게 나간 거예요. 아니 우리 야당 시절엔 말이지 흠결 하나만 갖고는 우리 시비 안 걸었어. 2개 이상이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2개다 1개다 언제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경하게 나와서 그래도 어떻게든 주말에 설득을 하려고 했던 그런 호흡에서 좀 이탈해서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서양호 소장님. 네, 악순환이 반복될 수는 없다. 맞을 매는 맞겠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말인데요. 저는 약간 이것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발언은 아닌가. 새 정부의 주요한 인사들의 인사 문제에 대한 지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시각은 아닌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얘기를 좀 꼽아봤습니다. 세상에 좋은 위장전입, 나쁜 위장전입이 없습니다. 다 같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고요. 다만 학업이나 직장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회사나 학교 근처에다가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인사 발표 전에 기준의 완화라든가 탄력적 적용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인사를 발표한 다음에 기준과 룰을 변동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궁색해 보이고요. 따라서 문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아니라 왜 원칙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국민과 야당을 설득했어야 되는 원칙에 대한 변화에 대한 입장과 자세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솔직함이 국민들의 바라는 점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다 이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사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화합형 인물은 전 맞다고 보거든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 거기에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야당 내에서 합리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런 분이죠.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걸 떠나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가리지 않고 잘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네. 의회주의자죠.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멋있어 보이네요. 아니 진짜로. 예. 아니 저도 옛날에 몇 번 술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런 그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많이 못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근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우 실장님. 저는 좀 거대 담론이라고 욕을 먹어도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는 요즘 이렇습니다. 기승전 개헌. 다 개헌 때문이다. 아까 이 헌법 때문이다. 헌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처럼 기형적인 헌법이 없어요. 대통령 중심제 맞아요? 대통령 중심제라면 선출을 했잖아요, 국민이. 그러면 시작할 때 그 선출에 대한 힘으로 딱 국정을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유진호 박사하고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유진호 박사와 대통령제를 주장하던 이승만 박사.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야합을 해버렸어요. 이걸 짬뽕을 해버려갖고. 1947년 헌법 만들 때. 그러니까 아니 미국 보세요. 그냥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해갖고 두 사람이 선출직으로 해서 시작할 때 딱 자기 그 국정운영 마음껏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무조건 총리라는 것은 아니 선출직을 대통령이 딱 해서 딱 기분 좋게 선출됐는데 총리는 또 임명직이야. 그러면 의회한테 또 읍소를 해야 돼. 그러면 야당은 무조건 사실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한 당이잖아요. 패배했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늘 이 저기잖아요. 정치 개혁 뭐 인위적인 개편 이거 안 당하려면은 단일 대우 형성해야 돼요. 그럼 각 세워야 돼요. 역대 어느 정부에서 정부 시작할 때 이 총리 인사 갖고 이 논란이 겪지 않았던 때가 언제냐고요. 매번 되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개헌해야 된다. 결론 기승전 개헌입니다. 예. 갑자기 개헌 얘기 깜짝 놀랐어요. 예. 서영 소장님. 저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을 추진하는데 늘상 부딪히는 원칙과 현실의 충돌 문제인가. 그래서 절충해야 되는 문제일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심판으로 등장한 정부입니다. 특히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 상식적인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기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과 상식이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성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하면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에도 국민은 88%에 가까운 높은 국정 지지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장 전입에 대한 문제가 대단한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국민들은 지금 현재 교통 벌점 하나 받지 않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고 또 걸렸을 경우에 교통경찰과 실강이라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원칙은 이렇게 변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개혁의 명분과 동력에 대한 측면입니다. 검찰개혁, 정경유착 근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정부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그 개혁에 대한 동력은 국민에 대한 신뢰와 지지로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라든가 야당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원칙이 탄력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돼야 되겠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가혹한 원칙이 적용될 때만이 국민들은 그 정부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와 지지를 보낼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가혹하게 해서 향후에 진행될 국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신뢰하는 그 첫 출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명 철회를 할 각오로 국회 특히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대통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긴급 수정 요구. 아니 평범한 국민은 교통 벌금을 신랑이 안 하고 그냥 끽소리 안 하고 내요. 그게 상식적인 삶이지 신랑이를 버리는 게 어떻게 상식적인 삶이에요. 신랑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중앙성 침범하면 이 아저씨 그냥 안전벨트를 끊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상식적인 삶. 타협도 좀 하고 그러는 하여튼 그렇게
지키려고 애는 쓰는데 아니 그냥 그런 평범한 일상이다, 평범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개그로 물어보신 걸 제가 다큐에다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분이 뭐 저 없어도 오늘 잘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랑이를 벌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진짜 그 아까 유진호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이 헌법이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게 이제 바이마르 헌법, 뭐 독일의 헌법 이런 거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대립법 체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청문회는 대통령제하는 국가에만 있지 내각제하는 국가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청문회 자체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대통령제 하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각제의 총리가 오히려 수상이 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힘이 막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돼요. 그렇죠. 장관들도 어차피 임명하면 된 끝이니까. 예, 선출된 사람들이 그다음 장관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어떻게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될까요? 저는 사실 이게 이래요. 지금 역대 정부의 이 인사와 관련된 난항보다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야당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고건총리를 했잖아요. 지명을 했잖아요. 근데 고건총리야말로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야당이 발목을 잡았어요. 이유가 당시에 대북송금 특검 그거 해라 해갖고 그때 실랑이를 벌였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 맨 처음에 이 난항을 겪었던 이유가 물론 이제 인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정부조직법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 때문에 야당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어봤을 때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큰 어떤 야당이 요구한 게 없어요.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인준은 안 돼, 이 사람 문제가 있어. 야당이 주장은 그거였는데 지금은 뭐죠? 대통령의 원칙을 잘못 얘기해서 사과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나 혹은 내용을 보면 역대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연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들어줄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이낙연 총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다른 후보자들의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대통령 좀 연성화됐다. 사과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면 된다? 어느 정도 대통령이 풀면 야당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서영호 소장님. 저도 야당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대통령에게 뺨 맞았다고 해서 총리 후보자에게 화풀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이번에 총리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그 입장을 밝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통령의 공직인사 배제 5대 원칙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인사를 했다라는 즉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한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는 30년 전 국회의원도 선출되기 전에 기자 시절에 했던 일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 스스로도 깨름직한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 의도가 아주 죄질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야당도 이낙연 후보자의 그 정도의 사과와 해명이면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 한마디를 전해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했습니다. 특히 야당에게는 이게 필요한 말인데. 어떤 영화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최근에 나왔던 내부자들인가요? 나오고 하여튼 저는 야당이 베테랑인가요? 예. 야당이 소위 말해 가오, 폼이라는 것은 가오라는 거는 일본어이기 때문에 일본말이 약간 폼을 낮춰서 하는 말인데요. 속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영화에서 나온 표현임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주요한 목적은 대통령과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들을 대변해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거라면 총리는 총리대로 인준해 주고 대통령 문제와 정면 승부, 진검 승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정정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청문회가 계속해서 열리죠. 오늘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줄줄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파고가 굉장히 이제 넘어야 될 파고가 많아 보여요. 어느 한 후보 사실 안심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봤을 때. 그런데 콕 집어서 어느 후보가 무슨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늘 그래왔던 것, 관례적으로 사실 그래왔던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야당에서는 사실 이 전력 투구를 다 하지 않아요.
대개는 한두 후보 정도로 이렇게 집중한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사실 각을 세워버리면 그건 진짜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또 그대로 무난하게 들어주면 사실은 그 지지자들이나 혹은 당의 어떤 입장이 안 서잖아요. 각을 하나도 안 세워버리면 관례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가장 사실 좀 나쁜 악질적인 어떤 그런 그 거짓말을 했다. 혹은 투기성 혹은 국민이 분노할 만큼의 어떤 병역 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집중적으로 어떤 후보한테 집중될 텐데 지금 사실상 새 후보를 봤을 때 특별히 좀 더 제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김상조 거래위원장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위장전입 문제. 물론 지금 소장 말씀하셨듯이 투기성이나 이런 건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 자체가 공정거래위원장이거든요.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평생 주장해왔던 것이 공정이거든요. 시장에서의 공정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의 어떤 공정을 주장해왔고 지금은 손에 칼을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위장 전입이라는 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유가 이거예요. 해외에 그 교수로 갔는데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이 위장 전입을 했다고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럼 주소지를 계속 있어야 그 우편물이 오는데 그걸 위해서 딴 쪽으로 가요. 양천구의 딴 쪽으로 위장 전입을 해요. 그럼 주소지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주소지 다 밝혀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왜 하죠? 차라리 내 학과 원래 있던 교수 그 사무실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으로 옮기지 않고 그 주소로 보내주세요 하고 지인들한테 얘기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사실은 이유가 그렇게 썩 좋은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정해야 될 그런 어떤 그 사회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공정한 삶을 사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훈 소장님. 아니 주소야 자기 우편물 잘 배달하기 위해서 아는 집에다 해놓는 게 제일 합리적이죠. 학교로 해놓으면 방학 때는 조교도 노는데 누가 수령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위장 전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무튼 지금 현재의 인사 검증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인사 검증은 기회는 좁고 과정은 투명해지고 결과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도 힘들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 검증 문제 때문에 저는 강경화, 김상조 후보, 서훈 후보자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 추가적인 의혹이 나올 경우에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 세 후보자 이외의 나머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은 위장 전입의 위자만 나와도 장관 후보자로 거론조차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인사 기준이 더욱더 가혹하게 기준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제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현실적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서 인사 배제의 원칙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적용을 한다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회담을 통해서 마무리 지어서 또다시 이런 악선언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근데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사후 약방문처럼 들리는 것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그리고 또 저는 지금 국정자문위가 그걸 할 게 아니라 이 청문회와 관련된 좀 더 그런 어떤 공적인 그런 수준을 높여야 된다 또는 현실적으로 돼야 된다는 건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지금의 야당이 포함돼서 앞으로 청문회 기준을 이렇게 하자라고 법을 고친다거나 해야지 지금 정부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깼는데 그 단추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그렇게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네요. 서영 소장님. 예, 저도 대통령이 맞을 매를 참모들이 나눠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임종석 비서실장도 나와서 맞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안을 만들어서 타겟을 분산시킴으로써 대통령에게 향한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문제에서는 대단히 회의적인데요. 소일거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위장 전입에 대한 문제, 즉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처벌 조항에 대해서 고의성과 그리고
부동산 투기라든가 탈세 등등의 위법적 행위했을 경우에 가중처벌하듯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여야 차원에서 실질적인 법안 개정이라든가 이런 노력으로 귀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정치적 행위로 그칠 우려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을 완화시키는 그런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첫 번째 임시국회가 열리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 추경 10조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씨?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하고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6월 달이잖아요. 이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만약에 이 일자리 추경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회 탓을 계속 5년 내내 해야 될 거예요. 왜?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 추경을 6월 달에 해야지만 하반기에 그것이 이제 반영이 돼서 뭔가 자신이 이제 책임지고 이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걸 막았다. 그러면 9월 임시국회로 가면 사실 하반기에 집행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첫 단추가 또 잘못 깨지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추경 때문에라도 사실은 더 낮은 자세로 인사청문회를 지금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서영호 소장님. 저는 단순하게 추경 문제에 대한 10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노동에 대한 입장과 가치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기 때문에 야당이 얘기하는 기업의 일자리는 기업 스스로에게 맡겨둬서 그리고 고용의 탄력성들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 경총이라든가 전경련 이런 단체들이 가고 있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 여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얼마만큼 설득할 수 있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가가 그런 여론의 힘이 아마 일자리 추경을 강제해 나가는 실질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합의의 전제가 되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잘 이뤄내는가가 관건적 요소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20세 이하 월드컵이 조별리그 다 마쳤는데 내일부터 16강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 조별리그 다 마치고 16강전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멕시코와 세네갈, 독일과 잠비아 등 16강전 8경기가 열리게 되고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세 팀이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월드컵 최다 우승팀인 아르헨티나가 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가장 먼저 16강을 확정을 졌는데요. C조 2위 포르투갈하고 내일 오후 8시에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16강전 벌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16강전 상대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이죠. 그죠? 예, 그렇죠. 이 포르투갈이 근데 굉장히 힘겹게 16강에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C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거든요. 1차전은 잠비아에 패했고 2차전은 이 코스타리카와 무승부 3차전 이란에 2대1로 승리하면서 처음에 지고 그다음에 비기고 마지막에 이기고 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이 유럽의 강팀이거든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이 3무 4패로 한 번도 이기질 못했는데 이번 대회 포르투갈 대표팀은 전력이 그동안과 비교해보면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조별리그에서는 이 포르투갈이 2선 침투가 특히 날카롭고 이 양쪽의 이 풀백, 양쪽 수비수가 이 공격에 가담하는 오버래핑이 활발하다 이런 특징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은 포르투갈의 2선 침투를 막는 것이 수비의 핵심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우에도 대비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겠다 이런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20세 이하의 이 대표팀 간의 역대 정적이 3무 4패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포르투갈에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건데 이번엔 어떨까요? 지난 1월에 포르투갈하고 우리 대표팀이 그 평가전을 치렀거든요. 예. 이 경기에서 우리가 이 포르투갈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예. 물론 이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양 팀의 경기력만 비교해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이거든요. 이 포르투갈이 조별리그 3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포르투갈이 중앙 수비수의 스피드가 굉장히 좀 느리고요. 1대1 수비에서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대표팀의 이 공격수 이승우, 백승호, 조용욱 선수는 스피드하고 개인기가 좋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수비를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2002년 월드컵에서 이 박지성 선수가 골 넣고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 안겼던 경기, 이게 바로 포르투갈전이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선수들 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으면은 신태용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이런 이 박지성 오마주 세리머니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장면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죠. 자, 야구 얘기도 좀 해야죠. 오승환 선수가 세이브 1개를 추가해서 메이저리그 통산 30세이브를 기록했죠. 예, 이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가 어제 이 콜로라도전에서 이 3대0으로 앞선 9회 말에 등판했고요. 1이닝 이 피안타 1개, 탈삼진 2개로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시즌 11세이브이자 메이저리그 통산 30세이브를 기록했고요. 이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어제 이 토론토전에서 시즌 5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4타수 무안타로 부진했고요. 시즌 타율 2할 4푼 8리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트리플 A 팀에서 뛰고 있는 황재균 선수는 어제 마이너리그 경기에서 시즌 4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두산이 3위로 올라섰는데 타선에 좀 힘이 많이 실린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우승팀 두산이 올 시즌 초반에 부진했거든요. 이 지난달에 7위까지 밀렸고요. 지난 25일에 3위로 올라선 다음에 계속해서 좀 힘이 붙고 있습니다. 어제 KT를 9대5로 이기고 2위 NC를 2경기 차까지 쫓아갔고요. 이 타선에 힘이 붙은 게 두산 상승세의 원동력인데 최근에 홈런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가 많아졌고요. 어제는 이 허경민, 에반스, 박건우 선수가 이 4타수 3안타 휘둘렀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물러난 한화 어제 NC를 8대1로 이기고 2연승을 올렸고요. 기아는 롯데를 8대4로 이기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SK가 LG를 5대2, 삼성이 넥센을 3대2로 따돌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그러죠? 네,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해졌죠. 이제 현재 정권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참 주요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제까지 주요 큰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가 끝났고 오늘부터는 청이나 위원회 정도의 정부 업무 보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국세청이 어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를 했는데 현재도 중소기업,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정규직, 상시 노동자 수를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주요 업종인 제조업종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걸 거의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를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이전보다 2% 이상만 늘려도 이제 세무조사는 안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영세 사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때도 그간 내지 못한 세금을 소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일어설서지게 있는데도 세금 체납금 때문에 뭐 제기가 안 되는, 패자부활이 안 되는 그런 업체를 좀 도와주겠다는 건데,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 2009년에도 한시적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홍보 부족으로 큰 효과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일부 중소기업은 또 구인난이 있다는 얘기 아직도 미스매치가 항상 있죠. 있죠. 어쨌든 뭐 그리고 요새 밥상 물가, 그러니까 식탁 물가가 올라서 비상이라는 소식도 있네요. 얼마 전까지 뭐 치킨 가격 안 올린다고 했다가 결국 올린 것처럼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그냥 평균 원가가 그대로 오르면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이 봄 가뭄 때문인데 올 들어 1월에서 5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158mm였다고 합니다. 이게 평년 예년 수준의 56%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봄 가뭄이 있으니까 신선식품 뭐 달걀이라든지 닭고기, 돼지고기, 채소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계란 가격이 거의 50% 올랐고요. 작년 1년 전보다 올랐고 제철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박과 참외도 20%씩 올랐습니다. 작년에 10,000원, 15,000원 하던 수박이 이제는 뭐 20,000원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양파, 풋고추, 오이, 토마토 다 할 것 없이 전년 비교해서 20-30%씩 올랐습니다. 예. 근데 더위 때문에 공산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그러죠? 원래 이제 보통 흔히 이제 휴가 상품, 바캉스 상품인 뭐 생수, 음료수, 맥주, 아이스크림 이런 가격, 얼음 가격들 같은 경우는 7, 8월에 최고 가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7말 8초 휴가철이 몰려있을 때 그런데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왔죠. 이른 더위 때문에 이런 공산품 가격, 일부 공산품 가격도 일찍 6월부터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더위의 수요가 막 늘고 있으니까 이때 올 1년 장사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부 대형마트나 유통 채널하고 제조업체 간에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뭐 정부 눈치 보면서 못 올렸던 것도 최근에 올리는 그런 기미도 있고요. 그래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가격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부동산도 오르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증시는 사상 최고치 계속 뭐 하고 있고 넘고 있고 부동산에도 1년 전에 비해서 뭐 몇십 % 오르는 곳들이 서울 지역만 해도 정말 많죠. 예, 모래값도 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모래 파동이라는 거는 이제 해마다 반복돼 왔는데 가장 이제 심한 게 남해안에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원래 이제 그동안 강모래를 채취하다가 강모래 다 바닥이 나니까 바다모래로 갔다가 바다모래 근해안을 하다가 거기도 안 되니까 멀리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고기나 양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국토해양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결국에 싸워서 어민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올 초부터 남해안에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모래 채취가 사실상 금지가 됐는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모래가 공급이 없어지니까 모래 가격이 오른 거죠. 건설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영남권이 그런데 남해가 막히니까 서해로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쪽 모래도 모자라고 공급량이 부족한 수도권 모래에 있는 가격까지 연초 대비 거의 한 80% 정도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매년 남해에서 모래 파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 영남 지역만 보면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에서 그 채취하는 모래가 전체 물량의 60%고요. 그 시장은 2001년부터 계속 그 채취를 해왔는데 당초에는 국토교통부와 부산 신안건설을 위해서 남해안에서 모래 채취하는 걸 허가를 했는데 계속해서 파다니까 바닥이 드러나면서 뭐 이제 어종도 다 멸종을 하게 되고 이런 어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1월 모래 채취가 중단이 됐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죠.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정부공사, 정부 발주용 일대만 모래 채취를 가능하게 하고 민간공사는 그건 못하게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모래 부족 형상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레미콘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게 레미콘 다 아시는 것처럼 레미콘을 이제 만드는 그 성분이 시멘트에 모래하고 자갈, 거기에 물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건설업에 있어서 건자재 핵심인데 결국엔 모래 부족이 집값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레미콘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수도권 레미콘 업체들이 지난달에 이미 가격을 올렸고요. 내일이죠. 모레네요. 오는 31일 비상회의를 열어서 이거 정말 어떻게 되냐. 계속 가격을 올려야 되냐. 정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럼 대책이 없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뾰족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바다가 안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가야 되죠. 뭐 그렇게 지금 말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있는 4대 강에서 이런 골재, 모래 채취를 늘리거나 아니면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래 재활용을 되게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이제 재활용 모래를 쓰는 것도 대안으로 좀 검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설업은 활발하게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집값 오르고 있잖아요. 네. 물론 신규 분양 주택이 작년만 많지는 않지만 올해가 마지막 뭐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도 되게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계속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네. 공급 물량이 계속 딸리는 거죠. 자, 그리고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면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죠?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민 그 미세먼지 대토론을 열었는데 여기서 뭐 주로 10대 참가자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10대들이 정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 이제 대책을 종합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일단 나쁨 수준, 평균 농도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죠. 이거 그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수준으로 예보가 나면 차량 홀짝제, 2부제를 운영한다는 거죠. 홀수날은 홀수 번호가 시고 끝자리가 짝수날일 때는 끝자리가 짝수 번호가 시는 거고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차량 2부제를 강제할 수 없으니까 참여형으로 자율형으로 하고 그렇다면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되냐.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의 그 운임을 안 받겠다는 거죠. 무료로 운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 하루에 36억 원 정도 손해라고 하는데 이걸 하겠다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대문 안에 노후 경유차 진입을 제한을 하고 한양 도성 내에는 노후 경유차뿐만 아니라 관광버스 승용차까지 차량 통행량을 관리하거나 일시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게 홀인원이라고 하는데 전 뭐 골프란 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홀인원 가지고 사기를 친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뭐 암암이 있었는데 이렇게 네. 조직적으로 적발된 게 뭐 사실상 처음인 것 같은데 홀인원은 아시는 것처럼 지름 10.8cm 그 골프 홀에 지름 4.3cm 골프공을 한 번에 넣는 거죠. 보통 파3에서 되는데 이 달성할 확률이 12,000분의 1이고 보통 아마추어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57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 15개월 중에 4번이나 홀인원 한 사람이 있어서 봤더니 결국 사기, 보험 사기였다는 거죠. 가짜 홀인원 증명서로 설계사, 골프장 캐디하고 다 짜고 가짜 홀인원을 만들어서 보험사에 그 증명서를 제출했고요. 이런 일당이 비슷한 일당이 140명이 한꺼번에 금감원과 경찰에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한 주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